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교과서는 34페이지, 그 다음에 프린트는 16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여러분들 TA노트 작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습지만 잘 작성하면서 수업을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서 34페이지, 프린트 16페이지. 자, 먼저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번 근대 시설의 도입, 1번의 정부의 비화정책 추진. 바로 보면은 유학생과 그 다음에 시찰단 파견, 그 다음에 외국인 기술선 수빈 같은 것이 되게 많이 있었다고 했었죠.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자, 먼저 별표 하나, 전신인데, 여러분들 전신이 바로 뭐냐? 바로, 선을 연결해가지고서, 저희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모르스 부호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모르스 부호를 통해 가지고서 멀리 있는 상대방과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이 전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전신은 동그라미 1번, 자, 일본과 그 다음에 부산 사이에 처음으로 이것을 개통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혹은 일본 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제각제각의 그 상황을 다른 쪽으로 이제 서로 이제 전달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전신선을 그렇게 구축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중에 가가지고선 청나라가 한때는 우리나라를 또 장악을 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의 경우에도 바로 한성과 그 다음에 인천 사이에서 일종의 그 전신망을 개통을 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청나라에 알리고 청나라의 상황을 우리나라에 알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 전신선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별표 하나 쳐주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른바 이제 전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등장하게 됐었어요. 자, 이런 과정 중에서 동그라미 3번, 자, 전기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별표 하나. 먼저 우리나라는 이 전기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일단 전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면, 조선정부에서 뭐 이모군란이라든가와 같은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의 그런, 위험에서부터 피하기 위해서 사방이 밝지가 않으니까, 어두우니까. 그리고 뭐, 을민사전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이런 거에 대한 대비로 해가지고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우리나라가 좀 호의를 갖고 있었던 그런 외국이 바로 미국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업자들과 일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좋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고종황제가 바로 이 미국의 에디슨 회사하고 합작회사를 하나 열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한성 전기회사라고 하는 전기회사가 있습니다. 한성 자, 이 한성전기회사라고 하는 것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경복궁 안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합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이 경복궁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한성 시내까지 이 가로등을 설치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밤엔 돌아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야간 통금 같은 것이 있기도 했었죠. 통행금지 같은 거. 자, 그런데 이 가로등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밤에 밖에 나와가지고서 밖을 보려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불을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바로 불이 아니고 이 뭐라고 할까, 등을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되게 신기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훅훅하고 불어도 이게 꺼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이 전기가 굉장히 많이
전기 시설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글쎄요,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많이 뒤쳐졌다고는 얘기하지만 이 전기만큼 우리나라가 먼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런 점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가로등을 설치합니다. 경복궁에서 나중에 한성 시내까지. 그리고 바로 이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서 철로, 작은 철로 같은 걸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칸짜리 바로 전차를 그 당시에 운행했다고 합니다. 이 크기는 보통 버스 한 대 정도의 크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서는 버스 한 대, 정확히 얘기하면은 기차가 한 칸짜리 기차가 있는 거죠. 한 칸짜리 기차가 한 칸짜리 전철이 바로 철로를 통해 가지고서 운행을 했던 겁니다. 이걸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명성황후가 돌아가시고 나서 고종황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명성황후의 무덤을 가가지고서 이제 명성황후의 무덤을 돌보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고종황제가 당시에 명성황후의 능까지 바로 타고 갈 수 있는 이 전차를 만들었었는데 이 전차가 나중에 좀 더 대중화되게 되면서 일반 백성들도 이렇게 전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34페이지 보면 프린트도 나와 있죠. 거기에 바로 전차가 움직이는 모습과 그 다음에 전차를 타고서 다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철도가 있어요. 여러분, 철도는 왜 깔았다고 생각할까요? 왜 깔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철도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굉장히 멀리까지 수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철도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렇게 보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철도의 경우에는 대체로 봤을 때 이런 형태를 띱니다. 이런 형태를 떼요. X자의 형태를 띄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사실 이 X자의 가운데는 좀 위치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서울입니다.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지방까지 연결되는 그런 이 기차 같은 것을 많이 만들었다 볼 수 있겠는데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이 전철은 이제 경부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쪽은 호남선 같은 거가 있죠. 근데 이쪽에서는 경의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경원선과 같은 그런 철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인천까지 연결되어지는 경인선이 있기도 하죠. 자,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주도해가지고서 주로 만들었던 철도는 아닙니다. 주로 이제 누가 만들었었냐면 일본이 주도해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게도 철도 부설권을 넘긴 경우도 있었지만 이 철도 부설권도 일본이 사요. 그럼 일본이 이걸 왜 사느냐? 실제로 일본은 우리나라로 계속 진출을 하고 싶었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의 교통이 그다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바다를 통해서 가는 것도 그다지 쉽지 않았고 육지에 한번 도착을 하면은 서울까지 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제는 당시에 여기가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전선을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쪽은 왜 깔아놨느냐? 바로 이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창지대거든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당시에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양에 해당하는 쌀이 필요했었는데 그런데 그 쌀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때문에 목포라든가 같은 곳에다가 바로 이제 철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딱 취한 다음에 이 목포 같은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일본의 많은 양에 해당되는 쌀 같은 것을 많이 수탈을 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경원선이죠. 원주하고 서울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철로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등뼈산맥, 바로 태백산맥과 그 다음에 이 북쪽 지역에는 함경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잖아요.
이 산맥에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양에 해당되는 그런 지하자원이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지하자원을 쉽게 일본으로 갖고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로를 쫓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광산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곡창지대를 전부 다 수탈을 해가지고서 일본의 발전에 쓰였다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을 가져갈 때 그냥 가져간 건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에게 이것을 가져가는 대가로서 일종의 돈을 지불하긴 했었죠.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져가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발전으로 쓰이기에는 주어졌던 돈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럴 때는 국제정세에 대해 잘 모르는 조선을 열심히 등쳐먹으면서 바로 거기에서 얻어진 이익들을 전부 다 일본의 발전에 쓰였다는 것에 쓰게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나중에 가서는 이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 철도 같은 경우에 이제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제는 당시에 전 세계에서 바로 조선의 부역제를 이용해가지고 요역제 혹은 부역제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값으로 철도를 만드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철도가 깔리는 곳에 있었던 많은 토지들은 거의 무상의 형식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빼앗아 가지고서 철도 부지로 만들어버리고, 물론 이제 일부는 돈을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이러한 토지를 전부 다 강제 수용을 하고 거기다가 일반 백성들을 부역을 이용해서 싼 값에 부려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가지고서 의병을 수탈하려고 하는데 의병들이 나중에 잡히잖아요. 잡히게 되면 이 사람들 전부 다 이 철도를 만드는 데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의병들은 알아요. 뭐냐면 이 철도를 통해 가지고서 조선에서부터 많은 양에 해당되는 자원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탈을 많이 해가니까 의병은 이때 당시에 밖으로 나와가지고서 일부러 철도를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일제에게 이제 가져가게 되는 여러 가지 조선의 물품들을 못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잡혀가지고서 죽었었던 이때 당시에 그 의병들은 되게 많이 있었다 볼 수 있겠죠. 교과서 35페이지에 보면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처형되는 그런 분들도 처형이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철도를 파괴한 채로 처형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진도 여러분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철도는 동감 1번 이동의 편리성이 우선에 자, 철도는 최초로 만들어졌었던 철도는 경인선이라고 하는 철도입니다. 바로 서울과 그 다음에 인천을 연결하는 철도죠. 이 경인선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후에 경부선과 경의선, 서울과 의주까지 연결되는 이런 철도들이 추가가 되게 되는데, 이것의 장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동감 1번,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동감 2번,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거기다 이제 많은 양에 해당되는 그런 짐 같은 것을 철도를 통해서 여기에서 운행되는 기차를 통해 가지고서 옮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 동감 2번 건설 과정에서 농민들의 강제 노역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가지고서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굉장히 싼 값으로 혹은 거의 무상으로 농민들의 노동력을 증발해서 철도를 만들었다는 문제점이 있고, 동감의 3번에서는 자, 토지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강제 수용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철도는 우리나라의 쌀이라든가 각종 지하자원 같은 것을 수탈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됐으니까 철도가 분명히 근대화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철도 자체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수탈하는 데 사용된 게 되는 도구로 사용됐다 보니까 이 근대화의 이중성을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언론이 발달되었습니다. 자,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신문, 잡지 같은 것이 많이 발달했었죠.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얘기할 것이고요. 6번에 보면은 드디어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가 모르겠네요. 1884년에 불타버렸었던
우리나라가 만들었었던 그 대표적인 정부 기관이 있죠. 갑신정변 당시 때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거죠. 우정총국, 혹은 다른 말로는 우정국이라고 합니다. 우정국이니까 여기서 많이 들어본 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우편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전국에 우체국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우체국을 총괄하는 그런 관청이 바로 이 우정총국입니다. 하지만 갑신정변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정총국이 불타버리게 되면서 한동안 조선 정부는 바로 이 우편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었으나 나중에 가서는 다시 이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먼저 보겠습니다. 통신에서는 자, 별표 1개 반, 우정국 밑줄, 우편 업무를 맡겼고 이것이 나중에 을미개혁 빈칸이 있겠습니다. 을미개혁 이후 이 우편 제도가 재개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제 돌아다니게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편 제도가 활성화되게 되니까 이것은 나중에 전 세계의 우편 제도와도 같이 연결돼 가지고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국제적으로 봤을 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본격적으로 참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의료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엔 전통적인 그런 의학이 있었죠. 바로 한의학이 있는데 이거 말고 서양의 신식의학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돈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가장 많이 발전했었던 한양, 즉 서울과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공간이었었죠. 개항장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주로 서양식 병원 같은 것이 건립이 되게 됐어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었던 대표적인 서양식 그런 병원이 광해원 인사해 놓겠습니다. 광해원 여의입니다. 여의 광해원 등이 있었으며 여기에서는 서양 의술을 보급하고 위생관념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 그 시대 때에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서 삶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이랬대요. 자기 집에서 집 하나 있는 거 사람들이 욕심이 없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보면은 집 하나 갖는 걸 소원으로 여기는데 그 집에서 만약에 볼일을 봐가지고서 이제 대소변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길가에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위생관념 같은 것이 별로 없었었죠. 말 그대로 그 시대 때의 한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똥밭이라고 보면 돼요. 똥밭. 자, 이랬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변화가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엔 서양 의술이 보급되고 위생관이 높아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은 병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근대 문물 수용의 양면성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근대 문물이 수용됐다는 것은 생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기 편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바로 그 편한 그 물건들이 서양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는 혹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침투를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근대화의 문물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좋은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로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생활 모습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은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서는 35페이지에 나옵니다. 1번엔 옛날에는 보통 여러분들 알다시피 왕 같은 경우에 이제 권룡표 같은 것을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반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독보자락이라든가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갓을 쓰죠. 갓을 쓰고 중인 같은 경우에 갓의 넓이가 좀 작은 걸 주로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한복에다가 보통 갓을 쓰지 않고 페레니 갓이라고 해가지고서
머리에다가 재질이 지금 선생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지프랑 비슷한 걸로 이렇게 이제 모자를 쓰는 그런 모습을 갖췄다 볼 수 있겠죠. 그 밑에 천민이 있었고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신분제도가 법적으로 사라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1894년 무슨 개혁이죠? 바로 가보개혁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정답 1번 신분에 따른 의복 차별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반 옛날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세상이 말세야 말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분제도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지만은 이미 시대는 바로 신분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평등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던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동감 1번. 그리고 당시에 신신문물을 안다는 것은 하나의 굉장히 커다란 사회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구시대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신문물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동감 2번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양복이라든가 양장과 같은 그런 옷을 주로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서 보면 일반적인 관리라든가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양식의 그런 제복 같은 것을 입어가지고서 이제 자신이 군에 혹은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다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었던 그 의병에서 군인들이 해상 군인이 되고 의병에 참가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이제 그 의병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군인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는 개량 한복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한복이 너무나도 나풀나풀거리고 해가지고서 이제 제대로 이제 사람들이 살고 다니기에 너무나도 간편하지가 않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양의 복장을 사용을 하려고 하니 이 서양의 복장의 경우에는 간편하긴 한데 영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한복을 서양의 바로 이제 양복과 약간 절충을 해가지고서 개량한 그런 형태의 한복을 많이 만들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여러분들 프린트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옷이라든가 쓰개치마처럼 여성의 온몸을 가리는 그런 형태의 이제 옷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일반적인 서양 사람들의 일반적인 옷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입고 있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식생활에서는 뭐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양 음식이 당연히 이제 유행을 많이 했겠죠. 빵이라든가 케이크, 과자, 홍차 이외에도 중국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많이 들어와요.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정착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 대표적인 화교가, 즉 중국 사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가 있죠.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인천 차이나타운 같은 곳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물건으로서 주로 썼던 것들 중에 하나가 호떡이라든가 만두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서 유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바로 일본의 음식이었었던 초밥, 그 다음에 우동,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본식 음식들을 먹는 것을 일종의 과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일본 음식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역시 좀 많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일본 음식으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초밥 적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 자체가 대체로 봤을 때는 서양식 건물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서울 중심 박스, 자 서양식 건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독립협회가 만든 것이죠. 바로 독립문. 그 다음에 천주교 쪽에서 만들었었던 명동성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구동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항공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궁궐들이 너무나도 이제 불타기도 쉽고 이러니까
바로 서양의 궁궐들 같은 경우에 보통 불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국력을 나름대로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궁궐 자체를 나무가 아닌 돌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덕수궁, 석조전 같은 것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다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이 석조전도 현재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여기 직접 한번 가가지고서 보면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적겠습니다. 바로 개항장. 자, 이 개항장. 개항장이 어디 있죠? 여러분들? 바로 개항장은 강화도 조약을 맺었을 때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개항을 해줬던 곳이었었죠.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인천, 또 하나는 부산, 그리고 또 하나는 원산이었었죠. 거기가 바로 이제 개항장이 일부가 위치해 있었던데, 바로 이 지역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이 거기서 좀 살다 보니까 일본식의 목조주택 같은 것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그 외에도 각종 서양식 주택들이 건립이 되기도 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근대의식이 성장하다. 1번에 근대학교 설립대사에서 국학운동을 통해 민족의식이 싹트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소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원이 있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 이제 몇 위권에 든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이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인적 자원을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때부터 조선정부는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에 눈을 뜨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먼저 교육의 시작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 소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별표 하나. 개항 이후에 서양 문물 교육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서, 즉 특히 딴 데는 몰라도 개항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 개항을 했으니까 그 지역에 왔던 사람들과 뭔가 거래를 하든가 많은 속도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바로 거기에 이제 서양의 문물이라든가 혹은 일본어라든가 아니면 영어라든가와 같은 것을 배우게 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됐었어요. 물론 이것이 무조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당시에 지금 현재까지는 인정되는 것이 바로 뭐냐? 정답 1번 원산 학사. 원산에 있는 원산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학교인데요. 이 원산 학사는 뭐라고 할까? 이 원산 지역에 있었던 그런 사또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었던 일반 백성들이 당장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들하고 당장 상대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들하고 의사소통 같은 것을 하면서 그러면서 서양의 문물 같은 것을 좀 알아야지 지피지기면 백정대식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서양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교육에서도 이제 속지 않고 잘 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신식문물도 나름대로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현재 달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는 좀 그게 바뀔 수는 있겠는데. 자, 그 다음에 동감이 2번에는 동문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동감이 2번 동문학. 이건 영어 교육을 했던 그런 일종의 학원 비슷한 거예요. 일종의 학원 비슷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것을 그냥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학교는 아니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국가가 만든 학원이라는 게 존재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동문학을 우리나라의 최초의 관립학교, 국가가 만들었던 국립학교 혹은 관립학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동문학이 나중에 이제 변형돼 가지고서 좀 더 확장돼 가지고서 만들어졌던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빈칸이 있습니다. 중간에 3번에 들어갈 만한 육영공원. 이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학교가 이제 관립학교로서 영어 및 그 다음에 서양 교육 같은 것을 많이 시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감이 4번에서는 배재학당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이 배제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천주교는 들어와 가지고서 꽤 저항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미국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를 갖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주로 믿었던 종교인 개신교 있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천주교 말고 기독교 계열에 해당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약간 좀 거부감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미국 쪽에 있었던 그런 많은 기독교 재단들은 우리나라에 바로 여러 개의 학교들을 만들어 주면서 바로 근대식 지식들을 가르쳐 주긴 했는데 거기다 플러스 바로 서양의 종교인 기독교를 같이 가르쳤던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양성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기독교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서양의 지식이 많이 필요했던 초선에게 바로 서양의 지식들을 많이 전파해줬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겠죠. 동감이 4번 배제학당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개신교 계열의 사립학교가 설립이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드디어 1894년 갑오개혁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2차 갑오개혁 당시에 고종 황제가 백성들이여 바로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나라를 일으키자라고 하는 조서를 발표했다고 했었죠. 그 조서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 조서의 이름은 바로 교육입국조서라고 하죠. 교육입국조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이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넉넉고 있었던 건 아니고 본격적으로 근대식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그런 학교들을 정확히 얘기하자면 여기서 중고등학교는 보통 하나로 치기는 해요. 근데 초등학교가 따로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 중고등학교 에 해당하는 그런 교육제도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먼저 빈칸에 적혔습니다. 동감 1번 바로 소학교. 처음에는 이 초등학교가 대한제국 시대 때는 소학교로 불렸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일제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국민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국민학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일제의 잔재다 보니까 이것을 없앤다는 그런 의도에서 국민학교란 말이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라는 말이 등장했다 볼 수 있겠죠. 이런 점 여러 가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초등학교를 만들었긴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가르칠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근대식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정부에서는 속성으로 한 2년 과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들을 이때 당시에 대거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사범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범학교 처음에는 2년제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연도가 늘어나기도 했었는데 바로 여기서 교육받은 분들은 일단 급한 대로 소학교에 파견돼 가지고서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감 2번에서는 외국어 학교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관계가 조선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동감 2번에 외국어 학교가 유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동감 3번에서는 이제 서양의 많은 기술들을 우리나라에 이걸 좀 다 배워가지고서 우리나라에다 도입시키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바로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는 학교들을 많이 만들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동감이 3번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실업학교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애국개몽운동이 나중에 전개가 되잖아요. 의병운동 반대로. 근데 애국개몽운동의 모토는 뭐냐면 의병운동은 당장 일본과 싸워가지고서 독립을 하자고 애국개몽운동은 일본 솔직히 세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실력, 여기서 실력은 이제 먼저 당장의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군사력을 모으려면 재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높아야 되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제 교육을 매우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때 당시에 애국계몽 운동의 일환으로서 민족 사립학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선생님 식민회 때 얘기한 적이 있었죠. 바로 동그라미 1번 대성학교라든가 동그라미 2번 오산학교와 같은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 황실의 우주몬이라고 이름이 불리기도 했었던 이용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만들었었던 빈칸에서 됐습니다. 보성학교. 이 보성학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보성학교는 나중에 가가지고서 없어지지 않고 점차 발전을 많이 하다가 물론 이제 이 주인이 많이 바뀌기도 했었지만 뭐 천주교 쪽으로도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이 점차 성장을 하다가 바로 일제시대를 거쳐가지고서 지금 현재의 고려대학교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개신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에 바로 여성들을 가리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교였었던 이화학당. 이 이화학당에서 이화가 뭐냐면 백꽃인데 이 백꽃이 조선왕조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조선왕조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졌었던 개신교 계열 쪽에 해당되는 학교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화학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정신여학당과 같은 학교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 주에 보면 여성교육 박스. 나중에 가서는 여성들도 근대화에 열심히 나서가지고서 활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었던 조선종과 우리 민족은 먼저 관립 한성고등여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명여고라고 하는 학교도 역시 민족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었던 이화학당 같은 것을 역시 발달해가지고서 활약이 되고 일제시대를 거쳐가지고서 지금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이화학당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화여대의 바로 전신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역사 학습 잘 하기 바랍니다. 주 중간에 한 번 더 수업이 올라갈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